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62번째 이야기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 도덕법칙과 존엄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번에 서론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본론에 들어가면 나의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의 원리는 그 자체로 도덕적인가? 이게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제 학습 목표를 한번 봅시다. 나의 선택과 행동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관해 탐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5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제한적 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 그것을 우리는 무제한적 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향성,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경험적인 성향,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A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게 있다면은 어떤 다른 것도 있다 하더라도 나는 A를 찾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준칙, 경률이라 하여 표준으로 적용할 규칙이나 법칙을 얘기해요.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주관적 원리,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게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준칙이죠.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자신의 행위 규칙을 보편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준칙, 경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객관적 원리 또는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본원처가 되겠죠. 그래서 행위의 어떤 법칙이라는 건 본원처의 하나의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편적 합법칙성을, 보편적이라는 건 모두 상식적, 절대적 이거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편적 합법칙성이라는 거는 법칙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니까 보편적 법칙에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 합법칙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봅시다. 선의지와 의무 그랬어요. 선의지와 의무.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선의지, 그러니까 선의지와 의무. 이 의무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로 강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을 의무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의무 그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무라는 건 내가 시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큰 처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이게 도덕의 개념이에요. 도덕 윤리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의무로서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의무는 법률로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살펴봅시다.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유형계나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무형계에서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계, 무형계에서의 오로지 선한 것은 뭐예요? 선의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지는 결국은 유형계,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없는 곳에서의 이거에 하나의 뼈대로서 지속성을 갖는 선의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 기지, 판단력과 같은 정신의 재능들과 용기, 결단성, 끈기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틀림없이 좋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든지 좋고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것, 그러면 행복, 선한 것, 바른 것, 그 다음에 옳은 것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다는 것은 우리가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발음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선한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이 행위로 드러났을 때 의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모두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고 우리가 도덕적 가치로는 이게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정의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고 일컫는 그랬어요. 성품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인간에게 내재된 품성 이것을 우리는 성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는 애당초 우리한테 보존돼 있는 거예요. 내적 보존. 이게 천부적 재능이란 내적 보존 상태이나 기질조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이러한 내적 보존 상태를 외형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의지인데 그 만약 선의지가 아니라면 지극히 악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운, 권력, 부, 명예, 심지어 건강과 행복도 선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자 이거 보세요.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선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악하고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는 선의지가 우리의 모든 좋은 거에 100% 관여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자제 냉철한 사려는 선할 뿐만 아니라 선함의 가치를 얘네들이 지니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인격의 내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인간에 있어서의 다른 성품은 뭐예요? 선의지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선의 본래의 것은 무제한적 선인데 우리의 내재된 선의지는 무제한 것은 아니다. 선의지가 없다면 이런 것들도 최고로 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해지려고 하는 것은 누가 맡고 있다? 선의지가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질들을 지닌 악당이 그렇지 않은 악당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혐오스러울 수 있다. 설사 선의지가 갖고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자라면 악한 일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선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래도 악함의 정도는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의욕함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비록 이 선의지가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오직 선의지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선의지는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석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빛난다. 이게 뭐죠? 결국은 우리는 하늘에서 품성을 받은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이 임했다 아니면은 우리가 성선설의 입장에 있어서의 선함이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아닌 잘못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러한 선의지는 내재되어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항상 보석처럼 그 자체만으로 빛나게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동양에서 대학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명덕이라고 해요. 명덕인데 이 명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앞에 명덕 이거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지가 내가 발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명덕은 있으되 명명덕화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이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선의지는 왜요? 무제한적 선한 것이 선의로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용성, 무익함 이거 자체가 이러한 가치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단지 포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선의지의 개념은 의무 개념을 통해서 더 분명해진다 그랬어요. 선의지의 개념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선의지 개념은 의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 의무의 개념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개념은 주관적 제한과 방해들 가운데에 있는 선의지 개념을 포함한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러한 선의지의 의무 개념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주관적인 제한과 내 능력으로서의 할 수 없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방해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선의지 개념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과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타인의 방해들은 선의지의 개념을 숨겨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가 그 사람한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조를 통해 그 개념을 두드러지게 하고 더 밝게 빛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선의지의 가치가 어때요? 굉장히 드높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선의지가 행해지는 선행은 뭐예요? 의무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동정심 많은 사람은 타인을 돕는 선행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의무에 맞고 사랑받을 만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윤리적 가치도 갖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경향성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 경향성이라는 건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본능이 작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무로부터 행해지는 윤리적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내용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저거를 해야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좋고 나쁨이 없는 그거는 즉각적 행위가 선의지에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에서 행위를 할 때 비로소 행위는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는 뭐예요? 선의지의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냉정한 기질 탓에 타인의 고통에 무관한 사람이 선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다면 여기에 도덕적 가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가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에서 선행을 하는 성격의 가치가 나타난다. 이게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서 나는 저거를 해줘야 돼 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경향성이 아닌데 경향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고 의무라는 거는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이걸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것이 도덕적 가치의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도나 결과로 나타난 목적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이래서 갖는 게 아니라 준칙에서 보편적 규칙에서 즉 의지의 원리에서 갖는다.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지가 절대적으로 제한 없이 선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익이 있고 없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법칙의 의지를 규정해야만 이건 뭐죠? 보편적인 준칙을 따라야만 우리는 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법칙의 의지를 규정해야 하는가? 행위의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행위 일반의 모든 행위가 보편적 합법칙성이라는 것은 뭐죠? 선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의지에 따르는 것. 선의지에 따르는 것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원리만이 의지를 규정해야 하고 나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보편적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생각해 보기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더 생각해 보기는 선의지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선의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지가 선한 것은 선천적으로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내재된 것을 우리가 행위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이고 어떠한 이익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 이거는 조건이 없이 그냥 항상 선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성, 용기, 부, 행복과 같이 보통 선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즉 인정되는 가치의 것은 오직 선의지를 동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선의지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한 의지를 동반하게 되면 용기 있고 교활한 악당처럼 오히려 큰 악을 낳게 된다 그랬어요. 선한 척하면서 악을 씨 뿌리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전제나 자제와 같은 덕들도 선의지가 없으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재적인 선의지가 모든 것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동하도록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이 선의지의 작동은 뭐예요? 다름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선의지를 제외한 모든 선한 것들은 단지 조건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조건적으로 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분별을 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분별적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의지로 선택이 됐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그 자체로 선하다. 그렇다면 선의지란 무엇일까?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이다 이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건 뭐예요? 측은하고 저게 당연히 해야 될 바다라고 생각하는 선천적 선에서 비롯된 의지이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선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선의지를 무조건 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예시 한번 볼까요? 선의지는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선의지는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온전하게 있어요. 밝은 빛처럼. 그래서 이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목적 달성에 쓸모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욕함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의욕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작정 저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이 이행이 되는 게 선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선의지를 무조건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은 여타의 상황이나 결과에 고려 없이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선함을 쫓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비롯됐다? 선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의무로부터의 행위와 의무로부터의 행위와 의무에 알맞는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의지는 어떤 것이 도덕법칙의 명령, 즉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명령이라는 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의무화가 되는 거죠. 때문에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이다. 의무를 하는 의지이다. 이때의 선의지라는 착한 거에서 나온 의지이기 때문에 선의지이다. 칸트는 이것을 우리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라고 부르면서 의무에 알맞는 행위로 구분한다. 이때 의무로부터라는 건 뭐죠?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음에 알맞는 행위라는 거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에서 음에 알맞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동정심 때문에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 자기 이익이나 자신의 이미지 개선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모두 선행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므로 의무에 알맞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이 선의지에 맞는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행위들을 수행한 이유는 그 행위들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칸트는 오직 의무에 알맞기만 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의무에 알맞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의무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인류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에서 공정에 처한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무로부터 즉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선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선행은 칭찬하고 사랑할 만한 행위는 분명하다. 선의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존경할 만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행위이다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한 하다. 반대로 칸트에 의하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선의지의 행위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사마리아인의 행동이죠. 사마리아인의 행동. 길 가다가 도적을 만나고 물건을 다 뺏기고 거기에 누워져 있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사마리안이 싣고 가서 여관에 맡기면서 돈까지 지불하고 치료 부탁하고 돈이 더 나온다면 내가 오는 도중에 그 돈을 다시 드리리라 하면서 무조건적 행위를 했던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면 따라서 존경할 만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이게 뭐예요?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이때의 의무는 뭐예요? 선의지. 선의지라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며 존경할 만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지의 가치가 그만치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칸트에 보면은 우리가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정언명령은 두 가지가 있고 가언명령은 조건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언명령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먼저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정언, 행위의 형식, 목적, 결과에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입니다. 그 자체가 선이니까 모두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건 보편적 법칙 또는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언, 특정한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도덕적 명령, 조건부적이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 A를 원한다면 B를 하라 라는 이 조건부 지식을 가언이라고 해요. 정언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규칙으로서의 하나가 제1 법칙이 되고 제2 법칙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따라서 이 존엄한 인간은 이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면은 안 됩니다라는 게 제2의 정언명령의 제2 법칙이 됩니다. 표상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내어 의식에 나타나는 심상 또는 관념인데
우리 밖으로 드러내는 그 현상을 우리는 표상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 원리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그랬어요. 이때 왜 원리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선의지 하니까 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완전한 선, 절대적 선이라는 무제한적 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행해지는 거. 그래서 그게 뭐죠? 원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실천 이성에 따라 선택하고 행위하는 능력을 우리는 의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신성한 의지라는 것은 실천 이성과 항상 일치하는 의지이고 법칙과 항상 일치하는 의지이며 객관적 원리와 항상 일치하는 의지를 우리는 신성한 의지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발음에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발음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의지 이러고 얘는 그러니까 발음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선한 게 되고 이게 곧 의로운 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은 불완전한 의지라는 게 있어요. 신성한 의지가 있고 불완전한 의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성한 의지가 있고 불완전한 의지 있죠. 불완전한 의지는 완전하지 못하는 얘기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이게 좀 불완전하니까 실천 이성 또는 객관적 법칙에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통할 수 있을 때 이게 도체와 반도체와 부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체의 형태는 선의지고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선의지고 반도체는 이게 순종하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반도체적 표현이다.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두 법칙은 원리라는 거죠. 이게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 이때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즉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성적 존재니까 결국은 뭐야? 사람만이 이러한 법칙, 원리, 법칙과 원리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뭐죠? 인간 중심주의라는 얘기예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이컨,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잖아요. 칸트. 예. 인간이 도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 맨 위에 있는 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서 법칙으로부터의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곧 실천 이성입니다. 자, 보세요. 법칙으로부터 원리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된다는 이 이성은 결국 뭐죠? 선의지를 작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성은 누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곧 실천 이성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지란 이성의 경향성에서 독립하여 실천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천 이성은 실천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식하는 것, 즉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선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성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의지를 충분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성이 혼자의 힘으로 의지를 충분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의지가 그 자체로 온전히 이성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도 주관적으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우리는 선의지에서의 작동이 아니라, 선의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의지가
선의지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선택한다는 건 발음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바르지 않음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 법칙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이다. 지금 여기에서 봐요.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 법칙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이다 그랬어요. 선의지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 이성에 있어서의 강요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의지의 발동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객관적인 원리 표상은 그것이 의지에 대해 강요적인 한에서 이게 뭐예요? 지시명령이다. 그래서 이 지시명령의 정식을 일컬어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당위로 표현된다. 당위는 내 이성의 그 객관적 법칙과 그 법칙에 순종적이지만은 않은 의지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대. 이게 뭐겠어요? 이게 군인들의 명령이에요. 군인의 명령. 군인의 명령의 대표적인 게 뭐죠? 아이히만의 유대인 학살한 거 있죠? 유대인을 옮기고 이동시키고 이송하고 가스실에 넣어서 이게 죽게 만드는 행위. 이게 뭐 때문에 했어요? 이 사람은 군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인의 삶에 있어서는 저게 보편적 아니냐? 그래 나는 옳은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사형당했죠. 그러나 신적인 의지, 즉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이게 선의지가 되겠죠. 아무런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이거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명령 이전의 즉각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당위의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교의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 이거 보세요.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음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은 의욕 일반의 객관적 법칙과 인간 의지와 같이 주관적 불완전성을 가지는 이성적 존재의 의지와 관계를 표현한 정식이다 라고 했으니 이 얘기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선의지에 의해서 무조건적 행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모든 명령은 가언적으로나 정언적으로나 지시명령을 하죠.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고 가언과 이거는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 두 명령은 지시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언명령은 단어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뭇을 얻기 위해서는 뭐뭇을 해야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명령하는 것이다. 정언명령은 어떤 행위를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랬으니까 선의지에 따라서 내가 행위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행위가 단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선하다면 이게 뭐죠? 이건 선택적 선을 추구한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그곳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위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그 자체로서 이성적 의지에 의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언적 명령은 행위의 내용 및 그 행위의 결과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따르는 형식 및 원리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언명령은 뭐예요? 형식 및 원리의 관계가 있는 거지 행위의 결과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본원처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의 본질적으로 서운함은 그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씨에 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윤리성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윤리성의 명령은 뭐죠? 강요가 아니라 선천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인 형태에 써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니까 맞아 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가업명령의 경우에는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 나는 그 명령이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언명령의 경우에는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함의하는가를 즉각 알아요. 그래서 정언명령은 오직 행위의 준칙이 법칙에 적합해야 한다. 오직 행위의 준칙이 법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명령만을 함의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함유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 돼요. 따라서 정언명령은 오직 행위의 준칙이 법칙에 적합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원리에 입각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정언명령은 오직 하나이고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그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칙에 맞춰서 행위를 하면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의무의 모든 명령이 이 유일한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게 보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따라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 만드는 것을 우리는 준칙, 정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위 일반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준이다. 우리가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우리는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것을 실제로 의욕하지 않는다. 의무를 위반할 때 우리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경향성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칙에 예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요? 칸트가 윤리형리사학 정초에서 글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거 생각력이 같은데요.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 선의지에 입각해요? 아니죠. 선의지에 입각한 게 아니죠. 선의지에 입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익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어야 해. 얘가 괴롭히니까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만일 못못하면 못못한다는 강한 명령을 따르는 거 이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랬어요. 거짓 약속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도산안창호가 평생에 있어서 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1세에 돌아가셨는데 도사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기득권이 그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안위를 유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는 나라가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개판이 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칸트의 행위의 도덕 가치는 그랬어요.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언명령을 따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정언명령을 따른다는 건 뭐죠? 무조건적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보편적 대의를 의혹하는 준칙에 따라 행위를 하라. 이게 뭐죠? 제일 원칙이에요. 이게 정언명령의 제일 원칙. 그래서 정언명령의 이러한 요구를 보편화 가능성의 요구, 이것을 보편화 가능성의 요구라고 부르고, 이 요구에 따르고 오직 보편화가 가능한 원리만이 도덕 원리로서 자격이 있고,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면에 보편화할 수 없는 원리는 도덕 원리가 아니며,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거, 보편화 가능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죠. 어떤 원리가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보편화 가능성이랍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지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역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면 된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만약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역할 수 없다면
그 준칙은 버려야 하고, 예를 들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준칙을 고려해보자. 칸트는 거짓 약속에 준칙이 보편 법칙에 되기를 유혹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자문해 볼 경우 거짓말하는 것을 결코 보편적인 법칙으로 의역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거짓 약속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거짓 약속의 준칙을 실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 약속의 준칙은 보편화가 불가능한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다음 봅시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칸트의 2단원 윤리, 정의, 형이상학, 정초 이 단원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